저녁 7시 당신은 간 만든 건강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시금치죽 한 그릇이나 토마토 달걀볶음 한 접시였죠. 스스로 만족스럽다 느끼며 오늘도 잘 챙겼다고 생각하고는 편안히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새벽 4시 또는 5시 갑자기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전조도 없이 말이 어눌해지고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진료해온 내과 의사인데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겪기 전 먹은 음식이 기름진 튀김이나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수십 년 동안 건강에 좋다고 들어온 바로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최근에 만난 환자 76세의 김정호 씨는 매일 밤 빠짐없이 시금치 샐러드에 칼슘 보충제를 곁들여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내가 거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 그를 발견했고 병원 검진 결과 경동맥이 심각하게 경화된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심혈관 건강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10명 중 7명 이상이 뇌졸중 위험 요인 10가지에 해당되며 많은 이들이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제부터 채소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건 바로 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9가지 흔한 채소들을 소개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까지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마지막 채소는 거의 모든 어르신이 일주일에 한 번은 드시는 음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치료가 아닌 건강 상식을 위한 교육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도 지식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오히려 이게 왜 하고 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 한 가지 채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영양사들이 추천하고 건강책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채소일 겁니다. 저희 어머니 김순자 여사님은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시금치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오랜 습관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그걸 조금 조절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시금치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철분도 많고 눈 건강에도 좋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40, 50대까지만 해도 시금치는 분명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0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시금치가 나빠진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젊을 때 우리 신장은 마치 맑은 계곡물처럼 흘러서 노폐물을 잘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마치 느린 가을처럼 물살도 약해지고 여과력도 약해집니다. 이때 수산은 마치 고운 모래처럼 몸속에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칼슘제나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할 경우입니다. 수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시멘트처럼 딱딱한 덩어리로 구더 혈관을 서서히 막기 시작하죠. 이게 그냥 이론일까요? 아닙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산 함량이 높은 채소를 저녁에 꾸준히 섭취할 경우 경동맥 석회화 위험이 무려 43%나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이제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매번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인공은 김도철 어르신 올해 78세이신 전직 철도 기술자입니다. 워낙 규칙적인 분이셨죠. 매일 저녁 6시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셨고 메뉴도 항상 동일했습니다. 시금치 두부국 한 그릇, 담백하고 영양도 충분하다며 좋아하셨죠. 거기에 칼슘제도 하루 한 알씩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 말이죠. 누가 봐도 건강한 식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부인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김 어르신을 흔들어 깨우는데 오른쪽 팔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말을 하려 해도 소리만 흐느적거릴 뿐이었습니다. 가 도착했을 땐 이미 황금 시간을 놓친 뒤였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 경동맥이 심각하게 막혀 있었고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병실에서 부인께서 울면서 제게 물으셨어요. 우린 건강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그 말에 저는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건강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단지 아무도 언제와 어떻게 먹느냐의 중요성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 식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시금치를 저녁에 먹고 칼슘제를 함께 복용한 습관이 3년 가까이 이어졌고 수산과 칼슘이 밤사이 대사되지 못하고 서서히 쌓이면서 그 큰 사고로 이어진 거였죠. 그렇다면 시금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반가운 소식은 시금치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단 3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첫째, 시간을 바꾸세요. 시금치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대사와 배출 기능이 활발해서 수산을 잘 처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방법을 바꾸세요. 시금치를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서 드셔보세요. 이 짧은 과정만으로도 수산의 60~7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데치면 영양이 빠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약 복용 시 주의하세요. 칼슘제나 비타민 D 혹은 혈액순환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한 뒤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권장량은 일주일에 주 3번이면 충분하고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방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고 하지요.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매일 시금치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시금치 문제는 아직 쉬운 편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채소는 훨씬 더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채소는 앞서 이야기한 것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채소를 먹으면 몸이 더 안전해진다고 믿습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혈관을 지켜주는 최고의 채소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채소는 정말 대단한 식품이에요.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에서도 열을 내려주고 담을 없애준다고 하지요. 현대 영양학에서도 슈퍼푸드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 여러분이 혹시 혈액을 묽게 해주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 채소가 오히려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외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비밀은 바로 비타민 K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해서 젊은 시절엔 듬뿍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는 이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액이 너무 끈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고 약은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한쪽에서는 피를 묽게 하려 하고 다른 쪽에서는 굳히려 하니 몸속에서 두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피를 하나의 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파린은 물기를 터주어 피가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주는 댐의 수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K는 그 강 위에 돌다리를 쌓아 흐름을 막습니다. 어느 쪽이 갑자기 세지면 균형이 깨지고 위험이 생깁니다. 2025년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약물관리 지침에도 이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와파린을 복용하면서 브로콜리를 과하게 섭취한 사람은 혈액 응고 수치 INR의 변동 위험이 58% 증가했다고 하죠. 이 INA라는 건 피가 얼마나 빨리 응고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치가 너무 높으면 출혈 위험이 커지고 너무 낮으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위험한 상황이죠. 제가 기억하는 분 중 한 분, 82세 김정숙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후 심장판막 수술을 받으셨고 그때부터 꾸준히 와파린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매우 성실하신 분이라 약도 한 번도 빼먹지 않으셨고 식습관도 철저히 관리하셨죠. 문제는 심장에 좋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5번 이상 브로콜리를 드셨다는 겁니다. 병원 정기검진에서 INR 수치가 38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 범위는 2에서 3 사이인데 그 수치를 넘으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 언제든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는 즉시 약 복용량을 조정하고 식습관을 확인했습니다. 원인을 들은 김 어르신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하셨죠. 나는 평생 학생들에게 건강한 습관을 가르쳤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누구나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일정하게 먹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와파린을 복용 중인 분은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하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주 5번 먹고 다음 주 1번만 먹는 식의 변화가 가장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매주 2, 3회 비슷한 양으로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식단을 바꾸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INR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브로콜리를 좋아하시는데 더 자주 드시고 싶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새로운 한근고제, 비타민 K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약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조정을 통해 약과 음식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조금만 알고 조심하면 건강도 식사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아, 예, B 아니요, C 잘 모르겠다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채소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문제였다면 이번에 소개할 3번째 채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의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함정에 수많은 분들이 이미 빠져 계십니다. 당신은 갓 씻어낸 상추 방울토마토 오이로 가득 채운 커다란 샐러드 한 그릇을 드셨습니다. 기름기도 없고 칼로리도 낮아 뿌듯함이 밀려오죠. 오늘은 정말 건강하게 먹었다는 만족감과 함께 잠자리에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몇 시간 동안 당신의 혈액 속에서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타민C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적당량의 생야채를 섭취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14% 낮아졌다고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적당량, 그리고 적절한 시간입니다. 60세를 넘기면 밤 시간대의 기초 대사율이 무려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시간을 비장과 위장이 쉬는 시간이라 설명하고, 현대의학에서도 밤에는 신진대사 기능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밤에는 음식물 처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상추의 풍부한 칼륨은 혈압 조절과 신경 기능에 꼭 필요한 좋은 성분이지만, 만약 밤늦게 많은 양을 섭취하면 신장이 제때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의 강으로 비유해 볼게요. 낮 동안엔 물살이 새서 강가의 흙과 모래도 잘 씻겨나가지만 밤이 되면 강물이 잔잔해지고 침전물이 쌓이기 시작하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줄어들고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물이 아니라 꿀처럼 끈적해진 혈액이 느리게 흐르게 되고, 그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 김동수 어르신이라는 70세 건축사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에 누구보다 민감하신 분으로 매일 저녁 샐러드를 큰 접시에 가득 담아 드시는 게 일상이었죠. 기름기 없고 다이어트에도 좋으니까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지럼증을 느끼셨고, 급기야는 어느 날 칫솔을 제대로 쥘 수 없을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 혈액 점도가 아침 시간대에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원인이 저녁 샐러드였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랐고 저도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샐러드를 점심 식사로 옮기고 저녁에는 가볍게 데친 채소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불과 2주 후 어지럼증은 말끔히 사라졌고, 김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독이 될 수 있군요. 그렇다면 생채소, 특히 상추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점심 이전, 특히 오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신진대사도 활발하고 칼륨 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저녁에 샐러드를 꼭 드셔야 한다면 양을 소량으로 줄이고 식사 후에 따뜻한 물을 200ml 정도 마셔서 대사를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신장이 일반인보다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밤에 칼륨이 혈중에 남는 것이 더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녁에 샐러드를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정보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침을 지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채소는 각각 수산 비타민 K 그리고 야간 대사의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부터 다룰 채소는 이보다 훨씬 더 눈에 띄지 않고 누구나 실수하기 쉬운 함정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익혔는가 생으로 먹었는가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당신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아삭하고 달콤한 당근을 집어듭니다. 기름지지도 않고 칼로리도 낮고 입안이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잠들기 전 간식으로 딱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같은 당근이라도 생으로 먹느냐, 익혀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밤 시간대엔 그 차이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생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간 기능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약 40%가량 저하됩니다. 이때 밤늦게 생당근을 많이 먹게 되면 간이 베타카로틴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혈액은 점점 끈적해집니다. 새벽 4시에서 6시는 원래도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인데 혈액 점도까지 높아지면 위험은 곱절이 됩니다. 2023년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행된 임상 관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밤에 생당근이나 당근 주스를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경우 다음날 아침 공복 상태에서 혈액 이상이 나타날 확률이 37%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꽤 충격적이죠.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김성우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2세로 회계사로 퇴직하신 분이셨는데요. 건강에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생당근 2개를 씹으셨습니다. 눈 건강에 좋고 살도 찌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반년 가까이 이어가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젓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말도 약간 어눌하게 나오는 걸 느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4.2로 정상 상한선 1.7을 훌쩍 넘었고 아침 혈액 점도도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제가 밤마다 드시는 음식 중 고정된 게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니 잠시 생각하시더니 매일 밤 당근 2개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간과 방식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당근을 점심 식사 때로 옮기시고 반드시 익혀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히는 것이 오히려 흡수율을 높이고 간의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주 후 다시 검사를 해보니 중성지방 수치는 2.1까지 내려갔고 그 불편하던 증상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결국 타이밍이더군요. 그렇다면 당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낮 시간에 먹는 생당근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는 간 기능도 활발하게 작동하고 신진대사도 원활하니까요. 하지만 밤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더더욱 피해야 합니다. 만약 밤에 꼭 당근을 드셔야 한다면 익혀서 드시거나 흡수를 늦춰줄 수 있는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나 견과류 1줌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밤마다 당근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조언을 스크린샷 해두시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전환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채소는 주로 한 가지 성분에 집중한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5번째 채소는 조금 다릅니다. 그 위험은 먹는 음식 그 자체보다 여러분이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겹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더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이 겹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수천 년 동안 마늘은 천연 항생제 심혈관을 지키는 수호자로 불려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위를 따뜻하게 하고 기를 보충해주는 식품이라 했고
현대의학에서도 항균 한겸 작용이 뛰어난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집 부엌에나 있고 누구나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마늘. 하지만 이 마늘이 혈액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에는 천연 한금고 작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를 묽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독으로 섭취할 땐 이 작용이 매우 유익합니다. 문제는 이미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한금고제를 복용하면서 동시에 마늘을 먹게 되면 두 가지의 작용이 더해지면서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뇌출혈 같은 심각한 출혈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2024년 대한약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이 아스피린, 와파린 등과 함께 복용될 경우 출혈 위험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수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수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김기환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68이신 전기기술자 출신으로 3년 전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이후로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늘이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 아침마다 생마늘 반쪽을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장에 좋다는 거 2개를 같이 먹으면 더 낫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신 거죠. 처음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3달이 지나면서 잦은 코피가 나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칫솔질을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응고 수치를 확인해보니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였고 의사는 즉시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고 있는 식품을 물어봤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냥 마늘 반쪽밖에 안 먹는데요 라고 답하셨고 그날부터 마늘 섭취를 중단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검사를 해보니 출혈은 멈추고 응고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심장에 좋자고 먹은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식품은 절대 해롭지 않다고 믿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특정 약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그 조합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금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마늘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과 형태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생마늘은 한금고 작용이 강하므로 하루에 반쪽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익혀서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익히면 마늘의 향은 줄지만 혈액에 미치는 영향도 완화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혹시 마늘 추출물이 들어간 건강보조제를 따로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주치의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그냥 건강식품인데요 라며 별도로 보고하지 않지만 건강식품도 약물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한금고제를 복용하면서 마늘도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소 마늘을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저도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알고 먹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채소는 보기엔 아주 순하고 무해해 보입니다. 오히려 해독에 좋다. 몸을 맑게 해준다는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채소 생각보다 훨씬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를 자를 때 눈물이 나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막상 먹을 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는 건강한 식품이라 여기고 망설임 없이 섭취합니다. 맞습니다.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훌륭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성분이기도 하죠. 이 말은 피가 흐르는 통로인 혈관을 넓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젊고 건강한 분들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인 6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원래 밤이 되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파까지 더해진다면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새벽에 어지러움이나 무기력 심할 경우 의식 혼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 중 저녁 식사에 100g 이상의 생양파를 섭취한 경우 야간 저혈압 발생률이 무려 41%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감 수준이 아니라 뇌혈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더욱이 많은 분들이 양파를 밤에 더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럼 양파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양파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끓이거나 볶는 등의 조리 과정을 거치면 퀘르세틴의 혈압 저하 작용이 완화됩니다. 둘째, 되도록 점심 식사 때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밤보다 낮에 드시면 혈압 조절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이유 없는 어지러운 피로 머리가 멍한 느낌이 자주 드신다면 혈압을 꼭 재보시길 권합니다. 그 증상이 바로 저혈압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분명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식재료가 위험 요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그리고 복용하는 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먹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저녁 식사 때 양파 섭취량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단순한 습관 하나가 내일 아침의 컨디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채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문제는 채소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어떤 약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소개할 다음 3가지 채소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평생 동안 이건 몸에 좋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의외의 위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옥수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옥수수를 채소 코너에서 구입하고 영양 관련 책에서도 채소로 분류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옥수수는 채소라기보다는 전분식품, 즉 곡물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옥수수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중간 크기에 옥수수 한 개에 들어있는 전분량은 밥 한 공기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에 밥도 먹고 옥수수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특히 밤 시간은 문제가 더 커집니다. 밤이 되면 인슐린 분비가 낮아지고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는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때 높은 혈당이 계속 유지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장기적으로는 당뇨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경기도에 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저녁에 옥수수를 자주 섭취할 경우 새벽 시간대에 혈당 급상승과 관련된 혈관 손상 지표가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옥수수를 건강한 간식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한 개를 드시고 조금 더 먹어도 되겠지 하며 한 개를 더 드십니다. 그렇게 2개, 3개가 되고 나면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등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혈관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채소가 아니라 곡물로 생각하고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즉, 옥수수는 밥의 일부라고 여기는 게 맞습니다. 만약 저녁에 옥수수를 드셨다면 밥은 줄이거나 생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옥수수를 점심 식사에 드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고 인슐린 감수성도 높기 때문에 옥수수를 더 잘 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저녁 식사 후 간식처럼 옥수수를 즐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식사로 간주해 양을 조절해 보세요. 작은 인식의 변화 하나가 혈당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은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7가지 채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언제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또 어떤 상태에서 먹는지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8번째 채소는 보기엔 매우 건강해 보이지만 뜻밖의 함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모양도 깔끔하고 맛도 담백해서 몸속을 맑게 해주는 채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해독에 좋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건강식단에 즐겨 넣는 채소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스파라거스에는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체내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젊고 건강할 땐 이런 이뇨작용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노년기에는 본래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운 상태인데 이때 저녁에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먹고 밤새 수분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혈액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줄어들면 피는 끈적해지고 혈액 점도가 높아집니다. 마치 강의 수위가 낮아져서 바닥의 자갈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부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는 원래 뇌졸중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데 이때 혈액이 걸쭉해진 상태라면 작은 혈전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여러분이 이뇨제나 혈압약을 함께 복용 중이라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이뇨제 역시 체내 수분을 빼내는 작용을 하므로 아스파라거스와 작용이 중복되어 밤사이 심한 탈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스파라거스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점심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저녁에 드셨다면 반드시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보충만 잘 해줘도 혈액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재료 자체가 아니라 시간과 수분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9번째 채소이자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식재료 바로 토마토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토마토가 왜 하고
의아해 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토마토는 수많은 건강 서적에서 슈퍼푸드로 소개되고 라이코펜, 비타민C,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적극 추천되죠. 하지만 문제는 밤 시간에 토마토를 많이 먹을 경우,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바로 칼륨 함량 때문입니다. 중간 크기의 토마토 하나에도 꽤 많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로 토마토 계란볶음을 드시고 후식으로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 국을 함께 드셨다면 체내 칼륨이 과잉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는 기능이 밤에는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제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에 남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고칼륨 혈증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에 영향을 미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 수 있고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거나 확장되며 뇌혈관 사고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발표된 대한심혈관 건강보고 어에서도 65세 이상 고칼륨 혈증 환자의 경우 새벽 시간대 뇌출혈이나 심정지 발생률이 눈에 띄게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도훈 어르신 80세로 은퇴한 의사 출신이셨습니다. 건강 지식이 풍부하셨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토마토 계란볶음을 드시고 토마토국을 곁들이는 식사를 4개월 이상 지속해 오셨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5.9로 정상 상한선 5를 넘었고 경미한 고칼륨 혈증 상태로 진단되었습니다. 심전대도 불규칙한 변화가 보였고요. 저는 저녁 식단에 대해 여쭈어봤고 어르신은 토마토는 좋은 음식이라서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의사인 저도 몰랐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토마토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몸의 상태와 시간이 달라졌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행히 식사 시간을 점심으로 옮기고 생토마토 대신 익힌 토마토로 바꾼 뒤 2주 만에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정되었고 심장 두근거림도 사라졌습니다. 그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건 몰랐네요. 몸이 변하면 지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자, 그럼 60세 이후 토마토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시간,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은 피하세요. 둘째, 조리법. 생토마토보다는 익혀서 드세요. 익히면 칼륨 함량이 줄어들고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셋째, 주의 대상. 만약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보충제,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식단을 조절하고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매일 저녁 토마토를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식단을 돌아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채소는 건강의 기본이지만 올바른 시간 방식 체질에 맞춘 섭취가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처럼 알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채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고 정보가 너무 많다고 느끼셨나요? 하지만 찬찬히 돌아보면 핵심은 단 3가지 원칙뿐입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 저녁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느려지고 음식 처리 속도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어떤 채소가 약물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소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뇌졸중의 배후에는 바로 이런 사소한 부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익히기와 날 것의 차이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가급적 채소를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조리 과정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캡처해 두셔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대, 즉 오전 9시 전에는 익힌 토마토나 당근이 좋습니다. 점심시간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대부분의 채소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삶아서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시금치나 데친 브로콜리는 더욱 권장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생야채나 생토마토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호박이나 애호박 같은 박과류 소량의 녹색 잎채소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근고제나 항혈전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또는 신장질환이 있으시다면 저녁 식사에 들어가는 채소 종류를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조율하셔야 합니다. 이건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갖도록 돕기 위한 조언입니다. 한의서 황제내경에서도 40 이후 몸이 바뀌면 지혜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고 했습니다. 건강은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식은 실천을 통해 생명을 지켜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는 가장 놀라웠던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100세 인생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건강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과일 5가지, 특히 바나나와 포도의 숨은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가 의사로 살아오며 느낀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병 때문만이 아니라 제때 알지 못했던 정보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식은 힘이지만 실천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한의서 천금방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단을 다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뇌와 심장이 반드시 그 변화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100세 인생 이야기와 함께 더 현명한 식탁, 더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